자, 미국 FDA 융복합 제품 심사제도의 현재와 발전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승환 교수입니다. 간략히 미국 FDA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제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목차는 미국 연방법의 특징부터 현재 이 FTCA법상 복합상품과 제가 조합상품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미국 법에서는 콤비네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융복합이라는 그 개념을 사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TCA법상 이 복합상품 규제체계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2004년 이후에 지금 특히 이제 문제됐던 사례, 그리고 가장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2016년 21세기 치료법 제정 이후에 규제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에 간략히 한국 제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 연방법의 특징과 복합의약상품 관련 법령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법을 우리가 주로 한국법에서의 규제 개편에 참조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사항은 우리 미국 법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어떤 우리 시사점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치료법이 지금 융복합 상품에 한국에서는 다수의 보고서에서 이 융복합 상품의 규제 체계를 이 법이 설립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식약법, 관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FTCA 관련법이 이제 이 연방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연방법전은 한 해 20일, 그다음에 301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요 말과 이 페더럴 푸드 앤 드러그 코스메틱 액트라 그래서 1938년에 이 법이 이제 제정됐다는 건데요. 이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페더럴 푸드 드러그 앤 코스메틱 액트 넘버 1조가 여기는 301조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가 1938년이라는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38년에 제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개별의 어떤 특별법들이 이 법을 계속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21세기 큐어법이라고 알려있는 이 법도 실제로는 1938년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미국 복합 의약상품 규제에 내재된 문제점과 관련된 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인데, 최종 이제 결론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미국 융복합 상품의 개정 과정은 미국의 주로 융복합 상품이 이제 의료기기와 약품을 합쳐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주로 약품 체계로 가능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규제 당국의 어떤 성향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심사 과정이 늦어지고, 또 부득이하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된다는 비판 과정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 사실을 미국의 계제들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고, 융복합 규제의 가장 문제점이 약품이냐 의료기기냐를 구분을 해서 의료기기로 분리되면 의료기기에 따른 규제 체계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약품이면 약품에 따른 체제를 따라가게 되는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약품에 따른 체제는 굉장히 규제가 엄격합니다. 의료기기는 상당히 규제가 쉽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방식을 미국에서는 이제 PMO라고 Primary Mode of Action, 주작용 방식이 뭐냐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미국에서는 30년 전인 1990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아직도 이걸 사용하면서 미국 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역시 이게 도입됨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체의 기준을 이걸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C법의 최근 개정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21세기 치료법은 2016년에 개정이 되는데, 그동안 의료기기와 약품을 구분할 때 약품으로 주로 규제를 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너무 심사 과정이 늦어진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이제 치료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의 주요 특징은 FDA가 의무적으로 의료기기와 약품을 합쳐놓은 융복합 상품을 약품으로 가능한 규제하는 방식을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규제 부서를 할당하고 심사 속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문제는 약품과 의료기기가 합쳐졌을 때 주로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규제를 만들어내다 상황에서 약품으로 사실은 심사되어야 할 것들이 융합기기라는 융복합상품이라는 포장을 따라서 약품 심사를 사실상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약품 심사 제도의 규제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1938년 미국 FDACA법이 이제 최초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937년 설파라미드 디제스터, 이 약이 항생제인데요. 지금도 쓰는 설파지 항생제인데 이 약의 디솔런트, 용해제로서 썼던 게 이제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 딸기 맛이 나는 용해제 글리세린을 넣었었는데 그 글리세린 독성에 의해서 사실상은 105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이게 사실은 미국 약사법이 FDCA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후속적인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약품 규제에 대한 대단히 엄격함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법에도 의료기기 관련 내용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말 그대로 판매 후, 그러니까 과도한 과장 광고라든지 이런 정도 저질 상품 규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관련 규정 내용이 들어온 건 1962년부터인데요. 1962년도 역시 잘 알고 계시는 1950년 타일로마이드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에 없던 약품에 있는 약효를 검증한 내용을 추가를 했고, 이때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도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이걸 의약품으로 분류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FDA가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서 의약품 규제 심사 절차를 통해서 의료기기를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었고, 다만 미국 법원은 이런 경우에 식약청의 재량을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개념은 FDCA법에 따라서 미국 식약처가 FDA가 이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고, 본격적으로 1976년 의료기기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FDA가 사전 심사 제도를 가지고 클래스 1, 2, 3로 구분을 해서 클래스 2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사전 신고, 그다음에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을 포함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76년법에서의 이제 가장 우리가 사실 융복합상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와 약품의 구별 메커니즘에서는 특별한 규제, 구별 메커니즘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의료기기를 클래스 1, 2, 3로 구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구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중요한 건 미국에 지금도 동일합니다만 FDA 규제 체계 안에 약품 심사 부서와 의료기기 심사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CDER 약품 심사 부서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쓰고 전문가도 많이 썼기 때문에 CDER를 훨씬 더 신뢰를 했었고, 그래서 약품과 의약이 약간 헷갈리고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전부 다 CDER로 다 심사를 몰아주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약품과 기기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약품의 정의가 의료기기를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은 뭐뭐뭐 하는데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의료기기 역시 작용을 통해서 의도한 주요 목적, principal purpose가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대사작용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약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품을 또 특히 FDA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정적 개념으로 웬만하면 의료기기를 때로는 위험한 의료기기는 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다고 할 수 있고, 1976년에도 여전히 양자가 구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990년 SMDA법에서 이제 융복합상품, 우리가 말하는 조합상품에 대한 규제 분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1976년 상황에서 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현실적으로 조합상품이 의료기기와 약품이 두 가지가 섞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 규제를 다 받아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더 문제는 약품이냐 의료기기냐를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할 때 과학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FDA 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잘 모르겠으면 결정을 보류시켜버렸기 때문에 심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따라서 1990년 FMDA법, 이 법에서는 최초로 융복합상품은 이제 규제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그게 지금 우리 법에 들어와 있는 PMOA, Primary Mode of Action, 주작용 방식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작용 방식에서 제품의 주작용 방식이 약품, 화학적 작용 방식에 의하면 약품, 아니면 이제 물리적 작용 방식에 의하면 의료기기,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해서 인가, 심사, 허가 절차를 진행해라라고 통보가 되어 있는데요. SMDA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사항은 이 법에서는 이제 드럭, 약품과 디바이스 개념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PMOA 방식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약품으로도 정의가 내려질 수도 있고 기기로도 정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사실상은 규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배타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원래 약품은 의료기기 혹은 기기 구성용품을 포함할 수 없었고 라고 되어 있었고, 의료기기는 의도한 주요 목적이 화학적, 대사적 작용에 달성할 수 없는 것,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을 이제 약품 정의에서는 의료기기, 기기 구성품을 포함할 수 없다는 문구를 아예 자체를 빼버리게 됩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주요 목적, 그래서 Principal Intended Purpose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1차적 목적, Primary Purpose가 약품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효과를 도달하는 게 아니면 의료기기에 부속된 일부 Secondary Purpose로 포함된 약품도 의료기기로 간주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중요한 이제 이런 것들을 변형했습니다만 여전히 FDA는 예를 들어서 PMOA 방법에 의해서 이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서를 2개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서를 결정해놓고 이 부서에서 결국 약품이냐 디바이스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다시 FDMA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이 법에서는 이제 판매 신청자가 직접 내 상품을 약품, 바이올로직, 의료기기 요 중에서 어떤 걸로 분류를 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을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FDA가 여기에 대해서 60일 이내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2004년 이후에 그래서 FDA는 본격적으로 이 법에서 과연 Primary Mode of Action 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Regulation, 그 CFA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미 뭐 특별히 바뀐 건 아니었고 1차적 작용이라 하는 것은 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2004년 이후에 FDA가 만들어낸 이 레귤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1차적 작용이라는 게 워낙 이게 사실은 약품마다 의료기기마다 복잡한 메커니즘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잘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으로 안 될 때는 다른 어떤 대안을 써놨는데 어사이먼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투-티어 어사이먼트, 즉 1차적 작용 방식으로도 잘 이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고리즘 할당 방식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주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안전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또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전부터 선험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결정하게 된다. 특히 뭐가 제일 안전과 관련성이 직결되느냐 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데 분명히 FDCA 법에는 FDA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한 적이 없다. PMOA라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선례나 안전성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FDA가 권한을 남용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냈다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2016년 이제 21세기 치료법이 미국 조합상품 체계에서 이제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21세기 치료법이 도입된 주로 이유는 자,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융복합 상품에 대한 허가 절차, 심사 절차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 주요 목적은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조합상품의 심사 청구는 이 심사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혁신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게 이제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합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조합 상품의 규제 분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FDA가 규제 전담 센터를 신속히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법 전에 이미 다른 법이 하나 만들어졌었는데요. FDA가 어떤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CD라든지 CDRH라든지 직접 의료기기나 약품을 심사하는 기구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기기로 할당할지를 결정하는 부서를 할당을 해서 이 결정하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할당하라, 이런 거를 아예 중간 단계를 없애버린 겁니다. 직접 약품이냐 아니면 의료기기냐 어느 부서에서 할당할지를 직접 결정하라는 이 센터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조합상품에 대해서 의료기기 약물체제로 복합상품을 규제할 때 1차적 부서를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데, 이 1차적 부서는 1차적 작용 방식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반드시 단일 작용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PMOA를 기준으로 어떤 규제기관을 설정할지를 할 때 만약에 이 약품과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포함된 상품이 두 가지 모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싱글 모드가 아니라 투 모드 오브 액션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차피 두 가지의 절차를 다 거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법에서 명백히 못을 박아서 단일 작용 방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걸치는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FDA는 1차적 작용 방식을 판단할 때 화학적 작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상품이 1차적 작용 방식이 약품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규제 당국으로서는 약품 방식으로 규제를 설정할 때는 뭔가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한 규제 부담을 안게 됐고, 그 외에 조합상품 규제 담당 기관에 대해서 판매 신청자가 이제 이의제기권, 의견 제출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심사 청구를 한 초기에 이의 제출권과 의견 제출권을 제출하게 되면 FDA 담당관이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하는 동안에 자기가 이게 대해서 약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또 역시 안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미국 조합 상품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전체적인 문제점은 FDA가 이 21세기 퀴어법에 의해서 조합상품을 디바이스, 의료 기기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일종의 만들어냈다라고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주작용 약품들은 어떤 특수 명목으로 심사가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약품에 대한 심사 절차보다 더 적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차적 작용 방식으로 우리가 물리적 방식을 하는 어떤 조합 상품이 있다. 이게 척추관 협소증에 삽입하는 그 척추관끼리의 어떤 간격을 서로 좁아져서 척추의 어떤 신경을 누르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이 기구인데요. LT 케이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T 케이지 안에는 겉에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 이 티타늄 소재의 금속 안에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약품이 들어가 있는 소재가 있는데, 일단은 척추를 지지하는 물리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방식을 1차적 주작용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우리가 시판을 하게 됩니다. 시판 허가를 받게 되고, 클래스 3이긴 합니다만 의료기기의 허가 절차는 굉장히 약품보다는 임상기간도 짧고 좋기 때문에 간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속된 약품, 이 약품이 유전자 변형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심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상품과 관련해서 이 상당 부분에 결국은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밖에 없대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삽입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 심사, 어떤 2차적 기능을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는 1차적 물리적 기능도 있습니다만 2차적으로는 약품 관련 기능도 상당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사를 완전히 면제해야 되는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고, 문제는 이 1차적 작용 방식의 판단이 때로는 대단히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DA가 만약에 규제 분류에
약품으로 이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화학적 작용을 발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품으로 한 이유가 이게 화학적 작용을 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FDA가 결국 이 증거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1차적 작용 방식이 상품이 복잡하고 충분하지 연구되지 않았거나 구분이 어려울 때는 결국 모든 불분명한 조합 상품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안전성의 문제인데요. 규제의 틈새가 이제 발생을 한다. 즉 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신약이 조합 상품이라는 내용에 포함돼서 이 신약의 약품의 허가 절차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 체계의 틈새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아론 사건이라고 그래서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TKG가 바로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적으로 티타늄으로 쌓여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단백질 유전 물질인 러컴벤트 물질인데요. 다른 이 유전자 조작 물질들은 전부 다 약품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이 RHBAP2 이 단백질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약품은 심사가 다 면제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02년부터 이제 시판이 허가됐습니다만 이게 뼈 형성 단백질인데요. 뼈가 지나치게 많이 형성돼서 척추를 눌러버리고 하반신 마비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엄청난 허리 통증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수건에 지금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신약 체계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근본적인 한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현재 조합 상품이 결국은 약품과 의료기기 둘 중 하나를 분류를 해서 가능한 약품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고 결국은 융복합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법제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한국도 미국의 체제를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약품과 의료기기 정의가 미국의 1990년의 SMDA법 상태인데요. 서로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목적으로 사용 물품 중 기구, 기계, 장치가 아닌 것, 즉 의료기기가 아닌 것이 약품으로 되어 있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쭉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의약품과 의약의약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융복합 규정은 그런데 이 상품의 영역을 둘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에서는 분명히 의료기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약품이 될 수가 없다고 써놨고 의료기기에서 의약품은 의료기기가 될 수 없다고 써놨는데 훨씬 하위에 있는 행정규칙인 융복합 규정은 이것들을 어느 하나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놔서 사실상은 근거가 없는 지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안전성과 관련돼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 약사법 31조 제7항에도 지금까지 이거 이제 2항부터 4항까지는 약품 심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약품 심사와 관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은 그 안에 포함된 약물은 약사법에 의한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안에 부속된 약물은 의료기기 심사 허가를 받게 되면 약사법에 따른 약품 심사를 허가받은 것으로 이미 간주돼 버리기 때문에 미국과 현재 그 안전성 문제에서 발생되는 약품 허가 체계를 회피하는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문제 체계를 우리가 향후에 규제 체계의 개편이나 어떤 융복합 상품에 대한 새로운 상품 규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계속 이 규제가 개편된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한국과는 좀 다른 게 미국은 식약처의 권한을 굉장히 자율재량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규칙이나 CFR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식약처가 때로는 자기가 의무적으로 행정규칙을 통해서 의료기기와 약사법, 약품을 구별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 대립법 체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식약처의 어떤 재량이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그러세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대립법 체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즉 약품,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의 영업권도 하나의 국민의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바로 허가라든지 뭐 인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나 인가 신청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영업권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데 영업권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에서 식약처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식약처에게 권한을 유보시킨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융복합 규정 같은 경우는 약사법에 어디에도 식약처가 융복합 관련 규정 상품의 분류를 위하여 해당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법률 유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융복합 규정에 의해서 식약처가 이게 약품이냐 의료기기냐를 그 기준에 거기에 써져 있는 PMOA 기준을 따라서 분류를 해서 맞으면 약사법 아니면 의료기기법으로 분류를 시키고 있는데 법률 유보 원칙에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 법제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